자, 그러면 이번 주 수업을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시험은 좀 어땠어요? 그래도 이번에 이상이 조금 시험 나온 걸 보니까 공부를 하면 점수가 나오고 안 하면 안 나오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내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해요. 더군다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학생들이 조금 자기 공부한 거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험이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상고 같은 경우 정말로 딱 공부한 만큼 학생들이 점수를 받도록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유의하고, 사실 이제부터는 다 수능 체제로 이제 나아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수능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는 게 더 맞는 겁니다. 왜? 지금은 1분 1초가 시간이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시험이 끝나고 좀 쉬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하겠지만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래도 이제 기왕 왔으니까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수능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독서 질문부터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능 연계 질문, 실제로 수능 특강에 이제 소재가 들어있었고, 하지만 그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전혀 다른 글을 구성을 해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해를 해놓으면은 수능을 볼 때도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늘 얘기를 하지만 현재 수능 체제에서는 독서는 굉장히 좀 쉽게 나오는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쉽다는 이유 자체가 바로 뭐냐? 현재 사실 독서는 100% 연계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더 쉽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문제 자체는 우리가 늘 보던 모의고사 형태의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반면에 이제 그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한 번쯤은 봤었던 그런 질문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조금 더 체감 난이도가 떨어졌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시간에 수능 특강을 다 다시 볼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별된 질문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주제 복합 질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공동체주의자 맥킨타이어는 현대사회의 도덕적 위기가 유령적 자아의 확산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한다. 자, 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바로 공동체주의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사람에 의하면 현대사회의 도덕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유래했다? 바로 유령적 자아의 확산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유령적 자아가 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요즘 독서에 항상 트렌드입니다. 이렇게 먼저 핵심적인 개념을 다 증식해놓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용어들을 설명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때 유령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 바로 무엇이다? 불분명한 자아 정체성과 가변적인 가치 체계를 지니고 있는 개인을 바로 유령적 자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즉, 예전과는 다르게 사실상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 비해서 이제 확립하기 더 많이 힘든 그런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뭐 여러분들 학생들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어때요? 내가 되고 싶은 것과 부모님이 바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 학교가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워낙 다양하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속에서 나란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대사회는 이제 정보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이 급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치 체계 자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휙휙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이때 이러한 자아는 개인이 어떤 가치를 선택하든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가치 중립적 사회 분위기에서 나타난다. 자, 이 유령적 자아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뭐다? 개인이 어떤 가치를 선택하든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가치 중립적 사회 분위기,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유령적 자아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맥킨타이어가 보기에 그 유령적 자아는 공동체가 개인에게 특정 가치의 수용을 요구하는 것을 권리 침해로 여기며 자신의 상황에 따라 가치를 취사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령적 자아의 특징은 바로 뭐다? 공동체가 개인에게 특정 가치의 수용을 요구하는 것을 권리의 침해로 여긴다. 이것이 바로 유령적 자아다. 자아의 특징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뭐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가치를 취사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은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이 유령적 자아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맥킨타이어는 이로 인해 유형적 자아는 도덕적으로 행위할 동기를 상실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설명한다. 그래서 유형적 자아의 최종 결론은 바로 뭐다? 도덕적으로 행위할 동기를 상실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유형적 자아의 결과 혹은 문제점이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에 맥킨타이어는 가치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함을 인정하고 유형적 자아로부터 서사적 자아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자,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맥킨타이어가 제시한 것은 바로 뭐다? 첫 번째 해결 방안이죠. 바로 뭐다? 가치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 그쵸? 자, 요즘은 뭡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따라서 가치관이 확확 달라져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말들 있잖아요. 진상은 자기가 진상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왜? 그때 자기 편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자꾸 바꾸고 있으니까 어때요? 자기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고치려면 어떻게?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런 가치 체계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바로 유령적 자아로부터 서사적 자아로 이행을 할 것을 촉구한다. 자, 여기서 이 제시된 두 가지가 바로 무엇이다? 유령적 자아 문제의 해결 방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죠? 자, 이때 서사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맥킨타이어는 서사적 자아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일관된 가치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한 개인은 바로 서사적 자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개인으로 이러한 개인의 행위들은 하나의 서사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통일성을 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서사적 자아의 특징은 바로 뭐다? 일관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은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걸 누구나 파악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맥킨타이어에 따르면 자신의 삶에서 공동체의 문화, 제도, 규범 등에 관한 담론을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개인은 서사적 자아로 전환된다. 자, 그러면 이때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서사적 자아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사적 자아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부분이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서사적 자아가 되려면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공동체의 문화, 제도, 규범 등에 관한 담론을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개인은 서사적 자아로 전환이 된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서사적 자아를 확립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개인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뭐다? 공동체의 문화, 제도, 규범 등에 대해서 뭡니까? 존중할 줄 아는 태도, 이런 공동체를 중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전환은 개인이 공동체 및 그 안에 타인과 맺는 관계를 토대로 가치 체계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이 서사적 자의 특징은 바로 뭐다? 개인이 공동체 및 그 안에 타인과 맺는 관계를 토대로 가치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서사적 자의 특징이다 라는 겁니다. 즉, 나 혼자, 내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뭐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서사적 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거죠. 자, 개별 가치들은 개인이 공동체에서 맡은 사회적 역할과 부합하는지, 그 가치가 공동체의 담론 속에서 타인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가치 체계 안에서의 중요성이 결정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개별 가치들이 개인이 공동체에서 맡은 사회적 역할과 부합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치가 공동체의 담론 속에서 타인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다? 서사적 자를 성립할 때 우리가 내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나아가 맥킨타이어는 서사적 자아가 도덕적 행위를 하려는 강한 동기를 갖는다고 분석한다. 자, 서사적 자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뭐다? 도덕적 행위를 하려는 강한 동기를 갖는다는 것이 서사적 자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서사적 자는 스스로 가치 체계를 정립할 만큼 이에 준거하여 자신의 행위를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 더불어 자신의 정체성이 공동체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공동체에 대해 책임의식을 느끼며 공동체에서 요청하는 도덕적 규범을 기꺼이 지키려는 성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맥킨타이어는 유형적 자아가 서사적 자아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마지막에 있는 이 글의 바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맥킨타이어 주장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다? 개인은 유형적 자아에서 서사적 자아로 전환해야 된다, 변화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맥킨타이어의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공동체주의자들에 따르면 앞에 가학을 구성했었던 맥킨타이어도 역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공동체주의자였죠. 제일 처음에 보면 공동체주의자인 맥킨타이어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주의자들에 따르면이라고 했을 때 이 생각에서는 어느 정도 맥킨타이어와 공통적인 부분들이 존재를 할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봅시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자들에 따르면 한 개인의 정체성은 특정 공동체 안의 사회적 관계를 토대로 만들어진다. 자, 공동체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한다? 바로 한 개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특정 공동체 안의 사회적 관계를 토대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딱 보고 나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이랑 좀 비슷하죠? 그렇죠? 바로 뭐다? 맥킨타이어가 주장했던 바로 서사적 자아의 개념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앞에 있는 서사적 자아도 바로 뭐라고 했어요? 사회에 있는 공동체의 규범, 질서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그죠? 타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서사적 자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공동체주의자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들은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는 대상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에 한정되며 자, 사람이 소속감을 느끼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것은 무엇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에 한정이 된다. 즉,
내가 구체적으로 이 공동체에서 이런 활동을 했네, 이 공동체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인지가 되어야지 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저기 항상 음모론에 많이 등장하는 그 단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체들하고는 내가 소속감을 느끼거나 할 수 없어요. 왜? 걔네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인간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에 한해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사실을 도외시한 채 인류에 대한 헌신을 막연히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자, 그럼 공동체 주의자들의 그 주장은 바로 뭐다? 이러한 사실들, 바로 위에 있었던 바로 뭐다? 특정 공동체 안의 사회적 관계를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도외시한 채 인류에 대한 헌신을 막연히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이 바로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 내용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쵸? 자,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나랑 전혀 관계없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그걸 강요할 수는 없다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나 철학자 누스바움은 그러나라고 했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어떻게 이어진다? 그렇지, 반대로 이어진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철학자 누스바움은 공동체주의자들이 특수한 정체성만을 내세움으로써 서로 다른 정체성을 지닌 공동체 간의 충돌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한다. 자,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것은 바로 뭐다? 오히려 공동체주의자들이 특수한 정체성만을 내세우면서,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내세우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공동체, 왜? 각각의 공동체는 자기들만의 그 뭡니까? 독특한 혹은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들 간의 충돌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이 바로 공동체주의자들의 생각이다라고 비판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바로 뭐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글에 나왔던 그 뭡니까? 서사적 자아라는 그런 개념, 그렇죠? 맥킨타이어의 개념을 오히려 비판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동체주의자들과 또 역시 반대되지만 앞에 있었던 맥킨타이어와도 반대되는 관점을 지닌 인물이다. 이렇게 파악이 된다는 거죠. 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는 별개로 우리는 인류에 속한다는 점에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 자, 그러면 누스바움이 주장한 핵심은 바로 뭐다?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핵심 개념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는 별개로 작용하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인류애로 정의되는 이 보편적 정체성은 즉 이것과 가장 유사한 것이 바로 뭐다? 바로 인류애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보편적 정체성은 여러 공동체로 하여금 국제 분쟁이나 환경, 인권 등의 문제에 협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것과 이제 유사한 개념으로서 모의고사에서도 몇 번 나왔던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타적 인간이라는 개념들이 모의고사에서 몇 번 독서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과학에서는 이기적 유전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전자가 자신의 그런 유전자를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오히려 스스로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거를 사회학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설명하는 이론가들도 존재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예전에 고 김수현 씨도 그렇죠. 일본에서 어떤 일본 승객이 지하철 철로에 떨어진 거야. 기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알겠죠? 일본은 그거 생각보다 사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철로에 떨어진 겁니다. 취객이.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 냅다 뛰어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구했는데 결국 자기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기차에 치여서 죽게 되거든요. 알겠죠? 실제로 그 자기가 구한 일본 사람과도 우리랑은 인종도 달라요. 일본인들과 우리나라 인종이 좀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종도 다르고 친척 관계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누스바움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바로 뭐다? 인류애적인 그런 그 정체성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을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은 사실상 현대 사회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인권 운동이라든지 혹은 그 다음에 동물권 보호라든지 그쵸? 혹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국제 봉사단체들,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존재하는 것도 전부 다 바로 이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누스바움에 따르면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자,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고통에 취약한 인간의 보편적 특성을 자각하고 인류를 향한 연민을 느낄 때 형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만 그는 친소관계에 따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에게만 연민의 감정을 품는 것은 상대적으로 공동체 외부의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짐으로써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한 친소관계에 따라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에게만 연민의 감정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누구의 생각이었다? 바로 공동체주의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공동체주의자들은 바로 뭡니까? 내가 속하지 않은 그 타인에 대한,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타인에 대한 희생이나 이런 거 강요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공동체주의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에게만 연민이라든지 혹은 뭐 예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는 게 공동체주의자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누스바움은 오히려 이것이 어떤 문제? 상대적으로 공동체 외부의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짐으로써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앞부분에 나왔었던 바로 그 내용이죠. 그렇죠?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이런 그 공동체적인 이런 정체성으로 인해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공동체와 갈등을 더욱더 어떻게 악화시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다른 공동체와의 갈등을 악화시키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뭐다? 공동체적 정체성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이를 도덕적 실패로 규정한 누스바움은 연민의 범위를 인류 전체로 확장하기 위해 서사적 상상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제안한다. 자,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바로 서사적 상상력을 강화하는 교육이 바로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누스바움이 생각하는 공동체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교육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연민의 범위를 인류 전체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때 서사적 상상력이란 어떤 상황에서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한 후 그 경험을 자신이 겪는 이야기처럼 재구성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자, 이때 서사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어떤 상황에서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한 후 그 경험을 자신이 겪은 이야기처럼 재구성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서사적 상상력의 개념이라는 거죠. 자, 누스바움은 병, 전쟁, 기아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나의 경험처럼 상상하는 교육과정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자, 이것이 바로 누스바움의 바움의 주장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현재 전쟁이 일어난 지 한 거의 80년 가까이 됐어요. 70년이요? 80년 가까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 세대들, 선생님을 다 포함해가지고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죠? 전쟁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몇만 명이 죽었다, 몇천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그걸 뭡니까? 듣고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가슴 아픔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다? 서사적 상상력을 위한 상상시키는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고통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나와 타인 모두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찰한 개인은 타인의 고통을 좌시할 수 없게 되며 인류 전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사람들에게 이러한 감정을 심어주기 위해서,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올려놓고 마지막 문단을 보도록 합시다. 자, 누스바움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한 개인을 세계 시민으로 규정한다. 자, 누스바움의 핵심적인 임무, 사람은 바로 뭐다? 세계 시민이다. 그리고 이 세계 시민은 어떤 특징? 바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한 개인인데, 이때 얘기하는 충분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교육? 바로 서사적 상상력을 강화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는 세계 시민은 특수한 정체성을 보편적 정체성으로 교체한 결과가 아니라 전자의 후자를 더한 결과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특수한 정체성, 여기에 플러스 보편적 정체성을 같이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즉, 기존의 자신에 대한 핵심적인 확고한 정체성은 확립돼 있대. 거기에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한 보편적인 그런 정체성이 더해진 사람이 세계적 시민이지, 오직 보편적 정체성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데서 우리가 함정선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시민은 바로 뭐다? 특수한 정체성은 기본 베이스, 전제로 가지고 그 위에 보편적 정체성이 더해진 결과물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세계 시민은 민족, 계층, 국가, 성별을 막론하고 타인의 사회적 처지를 개선하려 하며 이에 부응하지 않는 자신의 공동체를 비판하기도 한다. 이 비판은 나의 공동체가 인류 보편의 이익에 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때 더욱 이상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신념에 기초한 것이다. 이 점에서 누스바움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가장 근본적 정체성이며 우리 내면에서 특수한 정체성과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 이것이 바로 누스바움 주장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는 바로 공동체를 중시하는 바로 공동체적 정체성을 주장했던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과 그래서는 처음에는 이제 공동체주의자들의 얘기를 들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오히려 그와 대비되는 인물로서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글, 즉 가들과 나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서로 대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기초로 우리가 독서 지문을 판단을 하시면은 그리 어렵지 않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오늘은 첫날이기도 하니까 뭐 깊이 있게 가지 말고 자, 바로 작품 위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바로 곽재삼의 정릉 살면서라는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 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릉 살면서라는 지문이 바로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작품은 보시면은 그쵸, 헐벗음에 대하여라는 작품이 함께 그 복합 지문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능 체제나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외부 지문을 이제 그 같이 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 특강을 중심으로 진도를 나갈 거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 실리지 않은 작품은 일단은 보류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 보는 작품들도 한 번쯤은 해석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이제 본인이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생전 처음 보는 작품을 접했을 때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라는 방식을 익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특에 나와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정릉 살면서라는 박재삼의 작품이죠. 자, 실제로 이제 박재삼이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그 자연 속에서 살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솔잎 사이사이 아주 빗질이 잘된 바람이라는 거야. 자, 여기서 지금 이 바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되어 있다? 빗질이 잘 되어 있다. 요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지금부터 이 네모치는 것들은 다 바로 무엇이다? 바로 자, 결론적으로 의미를 얘기해주면 네모친 것들은 화자의 삶을 그렇죠? 자, 보듬고 위로하는 자연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바로 뭐다? 이 바람은 빗질이 잘 돼 있고, 거기다가 뒤에 내용을 보면 내 뇌혈관에 새로 나와서는 그동안 허술했던 목숨의 운영을 잘해보라 일러주고 있대요. 바람이 하는 일이 나에게 바로 뭐다? 그동안은 네가 삶을 살아온 게 좀 허술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보라 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자연물들은 바로 뭐다? 바로 인격이 부여된, 즉 혹은 다른 말로 의인화된 이러한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작품은 작가의 실제 경험이 좀 녹아있는 작품이긴 해요. 알겠죠? 실제로 작가가 이 작품을 썼을 때는 실제 그 큰 병에 걸렸다가 거기서 막 회복이 된 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바람이 얘기하는 목숨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일종의 건강 관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뭐다? 그동안에 내가 삶을 제대로 건강을 돌아보지 않고 살다 보니까 어때요? 큰 병에 걸렸다가 겨우 회복을 한 그런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허술했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하고 있다? 사실은 화자 스스로 어떻게 하고 있다? 바람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스로 바로 뭡니까? 화자는 지금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게 바로 뭐다?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뭡니까? 다짐이나 의지를 마치 바람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뭐다? 자, 바로 화자의 자아성찰이 드러나는 부분 첫 번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됐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살 끝에는 온통 금싸라기 햇빛이 내가 잘못 살아온 36회를 덮어서 쓰다듬어 주고 있고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금싸라기 빛을 가지고 있대요. 무슨 심상?
금사랑이 무슨 신상? 금처럼 반짝반짝거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어떤 감각을 이용해 할 수 있어? 그렇죠. 바로 시각적 이미지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화자의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화자는 몇 살? 그치, 36살이라는 거죠. 그렇죠? 즉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뭐다? 내가 잘못 살아온 36회가 바로 뭐다? 위에서 얘기했던 그동안 허술했던 삶을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햇빛이 나를 어떻게 36회를 덮어서 쓰다듬어 주고 있대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대상을 어떤 때 쓰다듬어줘요? 어떤 때 쓰다듬어줘? 다른 대상은? 위로, 그쵸? 바로 위로. 영민의 감정이 있을 때, 물론 뭐 귀여울 때도 우리가 쓰다듬어주긴 하는데 강아지는 이런 생각하면 그죠? 그런데 그 외에도 바로 뭐다? 다른 사람을 쓰다듬어준다는 것은 바로 뭐다? 일종의 영민, 위로, 이런 감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화자는 자신의 잘못 살아온 삶을 성찰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아성찰 두 번째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햇빛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일종의 위로, 영민, 이런 좀 역할을 하고 있고, 바람은 나에게 충고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면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뿐인가? 그 말을 한다는 건 이것 말고도 더 있다 없다? 더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뿐인가? 시름으로 고인 내 간장한 웅덩이를 세월의 동생 실개천이 맑게 씻어주며 흐르고 있고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내 상태는 바로 어떻다? 시름으로 고인 내 간장한 웅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치? 즉 바로 뭔가 이거는 우리가 그 흔히 옛날 뭐 문학작품도 그렇고 실제 현세 삶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굉장히 누가 속을 썩이면은 너 때문에 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바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는 것 세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실개천은 대신에 그 내면을 어떻게 맑게 씻어주며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화자의 내면을 어떻게? 내면을 정화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정화를 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친구요,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이 눈물나게 넘치는 자산을 혼자 아껴서 곱게 가지리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친구여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뭐다? 이 시의 문체가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 자,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이 눈물나게 넘치는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러면 화자가 생각하는 이 눈물나게 넘치는 자산은 바로 뭐다? 앞에 있었던 햇빛이나 그 다음에 바람이나 실개천 같은, 즉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생각의 연상의 과정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알겠죠? 일단 요거는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연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어떤 존재? 바로 자연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존재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모습은 바로 뭐다? 화자의 모습과 대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화자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혼자 아껴서 곱게 가지리로다라는 거죠. 그죠? 즉 바로 뭐다? 자신 혼자만이라도 바로 뭐야? 자연을 아끼고, 그죠? 누리려는 가지리로다. 바로 가지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자에 무엇이 드러난다? 의지가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아팠던 자신의 그런 경험을 토대로 바로 자연이 그러한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에게 위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자연의 가치를 성찰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가 바로 이 박재삼의 정능 앞에서 정능 살면서라고 하는 작품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 작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독서 연계문학 데이 2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준비됐습니까? 그쵸? 자, 보도록 합시다. 저축과 투자는 여유자금을 빌려주고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대부자금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원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대부자금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은 바로 무엇이다? 여유자금을 빌려주고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것이 바로 대부자금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대부자금 시장이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바로 뭐다? 저축과 투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축이야.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해요? 그 돈을 그냥 갖고 있으면 당연히 이자를 줄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자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돈 들어가는 부분들 뭐 은행을 유지하는데도 뭐 임대료도 들어갈 테고 사람들 인건비도 들어갈 테고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저축한 돈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잘 굴려가지고 대표적인 방법이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돈이 필요한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줘서 그 사람한테 비싼 이자를 갚는다든지 실제로 우리가 돈을 저금할 때는 이자가 거의 요즘 뭐 한 1%, 2% 정도도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이자가 정말 작을 때 4, 5%, 진짜 많으면 거의 한 20%씩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액이 바로 뭐다? 은행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 공급과 수요의 원천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저축은, 자, 저축의 개념부터 설명하네요.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소득 중에서 소비하고 남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반면에 투자는 바로 뭐다? 신규 자본재를 증가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투자라는 거죠. 자, 대부자금은 가계가 저축을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이 이를 대출해주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공급되고 기업은 새로운 설비를 건설하는 등 투자에 사용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한다. 실제로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자기 회사 돈으로 회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기업이 굴러갑니다. 그래서 더욱더 규모가 크게 만들고 그래야 더욱더 큰 부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계속 보다 합시다. 그래서 이자는 이러한 대부자금의 수급 과정에서 저축의 수익이자 투자 자금의 대출 비용이 된다. 자, 이때 바로 뭐다? 그렇죠? 이자가 하는 역할은 바로 무엇이다? 대부자금의 수급 과정에서 저축의 수익이자 투자 자금 대출의 비용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은행에 저금을 하면 아무리 적은 퍼센트라도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은행은. 그렇죠? 그런데 얘기했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은행은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뭐다? 이 이자라고 하는 것도 대출을 해주고 그로 인해서 받는 이 이자를 통해서 저금한 사람한테도 이자를 지급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자를 통해서 또 다시 다른 그 기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그러한 그 뭡니까? 하나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편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이자율은, 자,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가진다? 바로
물가 상승률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거죠. 당연하죠.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이자도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가치만큼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자의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줄어들어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자, 여기서 물가가 오른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가와 화폐 가치는 서로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따라서 물가 상승이 예상될 경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소비가 늘어나 화폐 수요 및 이자율이 상승한다. 그런데 이자율이 상승한 만큼 물가도 상승한다면 돈을 더 많이 갖게 되었더라도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인 구매력은 커지지 않는다. 이를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자율인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을 실질 이자율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공식 같은 걸로 정리를 해두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바로 뭐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자율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명목 이자율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명목 이자율에서 무엇을?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실질 이자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식으로 정리를 하면 바로 뭐다?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명목 이자율. 이거는 은행에서 제시하는 이번에 예금을 하면은 몇 프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런 이자죠. 그렇죠? 이 명목 이자율에서 무엇을? 바로 물가 상승률. 중요한 거는 물가 상승률이에요. 알겠죠? 물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물가가 지난달에 비해서 혹은 기준되는 연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를 기준으로 그 얼마나 오른 만큼을 빼는 것이 바로 실질 이자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때도 옆에다가 정리를 해두면은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그래도 이거는 그나마 되게 간단한 공식인데 우리가 과학이라든지 경제지능과학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공식들도 말로 설명을 하거든요. 알겠죠? 그런 것들도 옆에다가 정리를 해두면은 그렇게 복잡한 수식일수록 이용하는 문제가 꼭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이 복잡한 정도는 결국 출제율과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그렇다면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바로 이자율이 결정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먼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주장을 하죠. 자, 뭐라고 하느냐? 바로 대부 자금에 대한 공급과 수요, 즉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된다. 바로 대부 자금에 대한 공급과 수요, 즉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 자, 이것이 바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 저축률 하고 투자율 이것이 그래프가 이렇게 제시되면 어떻게? 두 그래프가 만나는 요 지점에서 바로 뭡니까? 균형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 이것이 보는 게 바로 누구의 입장?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실제로 고전학파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수요 공급 법칙으로 인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도 뭡니까? 대부업에서 얘기하는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바로 공급과 수요. 공급은 저축인 것이고
수요는 대출인 것이라는 거죠. 알겠죠? 혹은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결국 이자율은 결정될 수밖에 없다. 모든 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게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입니다. 자, 이때 저축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자율이라고 보았다. 자, 이때 이자율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저축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실제로 예전에 IMF 전에, 그죠? 우리 물론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이지, 그치? IMF 전에는 실제로 은행의 이자율이 거의 한 7%, 8%대였습니다. 어마어마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약간 버블 경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그때 당시에 뭐 카드 발급해주고 뭐 이런 것들도 수익이 굉장히 많고 이렇다고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경제가 좀 호황이다 보니까 물가가 막 엄청나게 딸려오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진짜 은행에 저축만 해놔도 7%, 8% 이렇게 되는 시대였어요. 알겠습니까? 적어야 뭐 5%, 6%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웬만한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은행에 저금해 두는 게 훨씬 더 돈이 되는 시대였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사람들은 다른 데 투자하기보다는 어떻게? 은행에 저금을 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은행들이 이자율이 거의 뭐 1%도 안 되는 경우도 더 서다해요. 알겠죠? 그리고 많이 높아봤자 1.5%. 뭐 요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돈을 저금해 놓더라도 그 돈이 크게 불어나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가 유행해?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 주식 투자나 이런 게 유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지?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게 유행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바로 이 이자율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이자율이 매우 낮으니까 사람들이 저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자율이 결국은 바로 뭐다? 저축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가계는 재화를 구매하기 위한 거래적 목적으로 또는 갑작스러운 긍정적 지출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목적으로 화폐를 보유하는데 소비하지 않고 절약하여 대부자금 시장에 공급하는 보상으로 이자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가계는 이자율에 따라 소비할지 절약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자, 핵심은 바로 뭐다? 가계는 이자율에 따라 소비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바로 뭐다? 저축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와는 다른 개념을 가진 시선을 가진 다른 경제학자가 등장을 하죠. 자, 반면 케인즈는 반면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화제를 돌리는 내용이 앞의 내용과는 좀 연관성이 없는 혹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반면에 케인스라는 경제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화폐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 자, 차이점이 생겼죠. 바로 뭐다?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점은 고전학파랑 똑같은데 그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고전학파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일치하는 지점? 바로 공급과 수요, 즉 저축과 뭡니까? 투자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케인즈는 바로 뭐다? 화폐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지점이라는 점이 서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고전학파는 바로 뭐라고 했다? 뭡니까? 대부 자금의 공급, 즉 이것이 저축이고 수요가 바로 투자 혹은 대출이 되겠죠. 의 균형점에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반면에 케인스는 뭐라고 했다? 바로 화폐에 대한 공급과 수요의 균형점.
자, 이것이 바로 그 뭡니까? 균형 이자율이 결정되는 지점이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실제로 화폐 같은 경우도 그 경제에서는 거의 뭐 상품과 동일한 그 개념으로 인식을 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도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그 수능특강이나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질문인데 정부가 이제 사람들의 그런 그 화폐에 대한 그 수요와 공급 이런 거를 조절을 해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킨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펼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때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화폐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경제가 너무 호황이야. 그러면은 그 정부에서 어때요? 돈을 오히려 묶어 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묶어 놓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은행의 이자율을 높인다든지 기준금리를 뭐 인상했다 이런 말도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을 높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알겠죠? 혹은 다른 거는 대출을 또 규제한다든지 그렇죠?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게 만든다든지 알겠습니까? 혹은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바로 뭐다? 그 뭡니까? 새로운 돈을 발행하는 걸 완전히 멈춘다든지 그 애는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책으로서 공급을 줄여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죠. 또 반면에 물가가 너무 다운돼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어땠어요? 이번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그때 코로나 때도 뭡니까? 그 국민 그 피해 지원금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막 나눠주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시장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 뭡니까? 돈의 양을 늘리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화폐 자체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점에서 결국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보는 게 케인스의 입장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이때 화폐 공급은 중앙은행에 의해 일정하게 유지되고 화폐 수요는 투기적 목적의 화폐 보유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자, 이때 공급은 무엇에 의해서? 바로 중앙은행에 의해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화폐 수요는 어떻더라? 바로 투기적 목적의 화폐 보유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맞다는 거죠. 즉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투기적 목적의 화폐 보유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에 따르면 가계는 거래적, 예비적 목적뿐만 아니라 유동성, 선호 성향에서 기인한 투기적 목적으로도 화폐를 보유할 수 있다. 자, 화폐를 보유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전학파와 케인스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렇죠? 고전학파는 바로 뭐다? 가계에서는 거래나 예비 목적으로만 화폐를 보유한다고 얘기했어요. 알겠습니까? 거래는 뭡니까? 실제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렇죠? 주말에 마트 가서 물건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요즘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추후에 지불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긴 하지만 어쨌든 돈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쓰는 게 거래적 목적, 그 다음에 예비적 목적은 저축을 해가지고 나중에 혹시나 가족이 누가 아파서 큰 돈이 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건데 케이스는 거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투기적 목적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실제로 요즘 보면은 자기 그런 그 저축하는 돈의 일부를 오히려 일부러 그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투기적 목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유동성은 어떤 자산을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자, 여기서 유동성의 개념은 일단 짚고 넘어갔어요. 이것도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던 개념이에요. 알겠죠? 즉, 유동성이란 바로 뭐다? 어떤 자산을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일수록 유동성이 높은 겁니다. 즉 현금화가 쉬울수록.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유동성이 높은 대표적인 자산이 바로 금이 있죠. 그죠? 금 같은 경우는 너도 나도 서로 살려고 하잖아. 그렇지? 쉽게 내가 현금화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유동성이 낮은 자산은 대표적인 게 집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혹은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차도 복잡하고 현금화하는데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생각보다 걸립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유동성이라는 거죠. 자, 화폐는 그 자체가 교환의 매개이므로 화폐 보유량은 곧 유동성의 크기를 나타낸다. 사람들이 이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화폐 보유를 선호하는 이유는
화폐가 증권 등의 다른 금융자산에 비해 언제든지 필요한 때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 교환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은 그 돈을 쓰려면 어떻게? 다시 주식을 팔고 그 다음에 급한 돈을 다시 내 은행에 넣은 다음에 그걸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금은 어때요? 그냥 쓰면 되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이 유동성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케이스는 저축의 크기는 가계의 소비 성향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고, 자, 케이스에 따르면 저축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바로 가계의 소비 성향에 의해 정해진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축을 화폐로 보유할 것인지 다른 금융자산으로 보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자율이다. 이자율은 무엇을 결정한다? 이 이후에 저축을 하기는 하되 이것을 화폐로 할지 다른 금융자산으로 보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이자율이라고 보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뭡니까? 은행에 저금하는 것보다 주식 투자를 해서 물론 잃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죠? 주식 투자해서 버는 게 훨씬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더 선호하고 저축을 잘 안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자율이 결정한다고 본 거죠. 자, 이자는 화폐의 유동성을 포기한 데 대한 대가라는 것이다. 즉 이자를 보는 것 관점도 지금 고전화폐랑 완전히 다릅니다. 알겠죠? 고전화폐는 아까 이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내가 뭡니까? 대부자금의 공급을 해주는 대가로 받는 게 이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케이스는 바로 뭐다? 화폐의 유동성을 포기한 데 대한 대가가 바로 이자라고 봤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도 서로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유념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 보유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사람들은 화폐 대신 다른 금융자산을 보유하려 할 것이고 반대로 자, 이자율이 하락하면 기회비용의 감소로 인해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고 보았다. 자, 결과적으로 케이스에 따르면 가로축의 통화량, 자, 이런 것들 직접 그려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축에는 통화량, 자, 이 그림을 여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 다음 세로축에는 이자율. 자, 요거를 표시한 그래프에서 화폐 공급 곡선은 가로축과 수직인 직선으로 표시가 된다. 바로 가로축과 수직인 직선으로 표시되는 이것이 바로 뭐다? 화폐 수요 곡선이다. 가로축과 수직이라고 했죠.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지. 이것이 바로 뭐다? 화폐 수요 곡선. 이라고 봤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화폐 수요 곡선은 바로 뭐다? 우하향의 기울기를 가진다. 정확하게 그리면은 이것이 어떻게? 요렇게 내려오는 요런 형태가 된다. 요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때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균형 이자율이 된다. 자, 이것이 바로 공급 곡선이라고 하면은 이 만나는 요 지점이 바로 뭐다? 균형 이자율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처럼 상이한 두 입장은 오늘날 서로 다른 측면에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죠? 둘 다 완전히 틀린 말도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고전화폐의 견해가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변화를 설명하기에 적합하고 케이스의 이론은 1, 2년의 단기적인 변화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고 본다. 그래서 두 이론을 적용하는 범위가 실제로 현재 경제학자들이 서로 다르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저축, 대부 자금 요것에 대한 질문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학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이기영의 고향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수능특강 연계질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소설 같은 경우는
부분 연계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작품의 다른 부분이 등장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주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적어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기영의 고향의 주제는, 자, 이 소설의 주제는 바로 뭐다? 바로 일제강점기, 농촌의 현실. 자, 그리고 연대를 통해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농민들의 모습. 자,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일단 우리는 이거에서부터 이 작품의 배경이 일제강점기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농민들이 연대를 통해서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소설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누는 일종의 계층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때 당시 문제에 대응을 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이기영의 고향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작품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잠시 화장실 좀 갔다가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